이번에는 그럼 세 번째로 지난 라이브에서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하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 역사적인 이 투자 대가분들 있죠. 지금 여기 그림에 보여드리는 분이 벤저민 그레이엄, 다 아시죠?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현명한 투자자를 쓰신 이 분입니다. 이런 분들부터 포함해서 대가들이 한 번씩 다 쫄딱 말아먹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분들도 예측을 못할 정도로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자살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냐? 그러니까 잘 맞추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역사적으로 대가분들은 맞췄냐 떨어졌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주의를 할 건 좀 주의를 하고 알아볼 건 좀 알아보자 이거죠. 현명한 투자를 쓰신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입니다. 가치 투자의 조상님 이런 위인 분이시죠. 자, 그런데 그레이엄 형님도 1926년에서 1928년의 대세 상승장이죠. 이때 3년 동안 이분이 펀드가 있거든요. 좀 이따 보이잖아요. 조인트 어카운트라는 펀드를 운영을 하셨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25.7%였어요. 매년 3년 동안 1926년, 27년, 28년 3년 동안 25.7%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다 엄청나게 그 3년 동안 수익을 벌었겠죠. 그런데 1929년부터 1932년 대공황이었죠. 이때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70%를 보여주십니다. 그림 바로 띄워드릴게요. 그레이엄 형님의 펀드인데 1929년에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다우존스 이렇게 15% 빠지고 S&P 7% 빠질 때 마이너스 20%, 1930년에는 다우존스 29% 빠지고 25% 빠질 때 마이너스 50%, 이미 다 해 드셨던 거예요, 이미 이때. 그리고 그 다음에 총 계속 떨어져서 원금이 총 마이너스 70% 떨어지고 다우존스도 70 몇 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 깨졌죠.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도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그레이엄 형님의 펀드가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쳤냐, 그러냐면은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1929년과 1930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내재 가치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 나니까 대출을 땡겨가지고 원금의 2배의 대출을 내서 주식을 헐값에 매수했다. 이제 끝났다 하셨는데 하필이면 1930년도에 29%, 48% 이렇게 주가가 내리꽂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 당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쫄딱 망합니다. 반대 매매로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레이엄 형님도 나중에는 주식시장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이제 채권을 강조하시고 그러셨던 경우가 있어요. 이게 팩트고요. 제가 이런 분들, 대가분들이 실력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도 틀리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 항상 맞출 수 없다 이런 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그 유명하신 케인즈 학파 다 들어보셨죠? 케인즈 형님도 대단하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달달 외웠던 기억 나실 거예요. 케인즈 학파. 이 형님은 선물을 좋아하셨어요. 해외 선물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옥수수, 면화, 주석 등으로 원자재 선물 거래로 엄청나게 수익을 크게 남기셨어요. 언제까지냐면 1929년 대공황 오기 전까지. 선물이면 당연히 레버리지가 대단한 거죠. 근데 1929년에 대공황으로 매도를 못하시고 반대 매매 당하셔서 전부 다 날립니다. 쫄딱 다 망합니다. 자, 일단 지금 역사적으로 진짜 대단하신 분들, 벤저민 그레이엄 형님, 그리고 케인즈 형님, 경제학의 아버지, 가치 투자의 아버지, 이런 분들도 경제 흐름을 예측 못하고 왕창 깨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경제학이든 주식이든 가치 투자든 이런 대가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화끈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역시 인생은 한 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시거나 아니면 선물 옵션을 굉장히 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분들의 운용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레버리지 땡길 때는 화끈하게 땡겨서, 그래서 이제 인생 한 방을 노려야 되는 거고요. 주식하면 또 레버리지죠. 그리고 인생 한 방이죠. 근데 또 이분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공통점으로 1929년에 대공황 때 한 방에 가셨다. 거의 요 상황에 처하셨다. 이게 공통적인 겁니다. 떨어지면 또 우리도 가는 거죠. 그냥 인생 있겠습니까? 아름답게 살다가 그냥 안 되면 산화하는 그 그레이엄 형님, 그리고 이제 케인즈 형님들의 공통점이죠.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고요. 그러니까 혹시 레버리지 안 쓰신 분들은 대가분들도 쓰셨다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농담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한 30-40% 정도, 이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현금이라든가 채권 자산을 좀 가지고 있다가 폭락했을 때 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을 조금 마련해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대가분들은 우리보다도 당연히 경제도 잘하시고
뭐 책도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도 잘 하시는데 이분들도 한 방에 가신다는 거죠. 꼭 레버리지만 써서 한 방에 가셨다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뭐 중간에 또 왕창 또 샀다가 털리고 이래가지고 한 방에 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못 맞추는데 우리라고 맞출 수 있겠냐? 그러면은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한 30-40% 정도는 좀 채권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현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렇게 바짝 서 있을 때 애널리스트 분들도 조금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조금 위험하다 그럴 때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고객님들은 이제 DB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계좌에선 30-40% 정도는 채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요걸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거를 갖다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전문가란 양반이 주식에 100% 투자를 해야지 왜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 사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올랐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채권을 많이 갖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욕은 많이 먹는데 제가 뭐 주식시장을 전부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가분들도 틀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죠.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거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선이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EEM ETF인데요. MSCI가 선정한 이머징 마켓에 있는 요 종목들에 투자했을 때 요 수익이죠. 그리고 빨간 선이 딱 보이시면 코스피입니다. 장기적인 흐름이죠. 2003년부터 최근까지 뭐 거의 흐름 자체가 유사하죠. 물론 이머징 마켓 인덱스 ETF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피보다 요거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데 근데 어쨌든 일단 우리가 코스피의 인덱스 아니면 뭐 대표주들을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그걸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있는 신흥국 주식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하고 흐름이 똑같다고 앞에서 보여드렸죠. 100% 가진 게 바로 1번 포트폴리오고요. 이게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이런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거고 2번 포트폴리오는 우리나라 주식 60% 그러니까 신흥국 주식 60% 미국 10년물 국채 40%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3는 뭐냐 우리나라 주식 40% 미국 10년물 국채 40% 이거 해지 안 된 거죠. 달러. 그리고 나머지 미국 부동산 리츠 그러니까 20% 이렇게 100%를 채운 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바로. 장기적으로 요 어떤 구간에 투자를 했던 뭐 일부 뭐 비슷했던 구간도 있는데 대부분의 구간에서 보면은 자 일본 우리나라 주식 그러니까 신흥국 주식만 100%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맨 아래 파란색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60 나머지 40은 미국 10년물 국채 40% 갖고 있는 게 바로 2번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번 우리나라 주식 40 미국 10년물 국채 40 나머지 20% 리츠를 가지고 있는 게 3번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해서요. 위험자산이죠. 주식형 자산을 하나만 갖고 있을 때보다 일정 부분은 채권 아니면 뭐 리츠라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역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커지더라 이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분기마다 리밸런싱이라 그래서 최초에 6대4를 맞춰놨으면 한 자산이 만약에 너무 커지면 요걸 팔아가지고 요로 옮기면서 6대4를 계속 맞춘다는 거죠. 분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맞췄더니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셰넌의 도깨비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이게 검증된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고점에서 하락하는 기간에 얼마나 더 많이 빠졌나 한번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주식, 그러니까 신흥국 주식만 100% 가지고 있었을 때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지죠. 주가가. 그런데 리츠나 채권을 40%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 갖고 있는 경우에는 30% 정도밖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요 1997년 신흥국 위기 IMF가 있었던 이런 구간에는 오히려 뭐 10% 20%밖에 안 떨어졌고 IT 버블 당시에도 신흥국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실제로 얼마 안 떨어졌고 이럴 때 수익이 다 갈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럴 때 채권이나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왕창 밑에서 사고 기다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채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니까 증시가 폭락했을 때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밑에서 딱 사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 시점도 제가 나중에는 그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경제지표가 좋아지거든요. 주식시장은 떨어지는데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커질 때가 매수의 시점이 임박하는 시점인데 그럴 때 그냥 주식을 샀다면 당연히 수익률은 더 크게 벌어졌겠죠. 요거는 그냥 리밸런싱이라 그래서 6대4를 그냥 기계적으로 맞췄을 때의 수익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수익률 격차는 더 크게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셰넌의 도깨비 또는 뭐 포트폴리오 이론에 합성된 방법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지켜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뭐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주식을 샀으면 삼성전자 몇 프로인데 30-40% 채권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주식을 샀어야지 전문가라는 양반이 뭐 이렇게 몰라가지고 전문가 하겠어?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원칙을 안 지키면 폭락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칙을 지켰으면은 장기적으로 검증이 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수익률도 더 높고요. 원칙을 안 지키고 뭐 주식을 100% 샀다거나 그러면은 수익률이 더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기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원칙대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지금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국채, 미국채 사기가 좀 그래요.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국채를 살 수밖에 없고, 달러도 지금 계속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10% 비중 정도만 장기 국채나 달러 표시 채권을 가져가는 게 낫고, 나머지는 단기이고 해지된 채권을 가져가야 되겠죠. 요거는 채권 시장이 지금 같을 때 아니라 채권 시장이 좀 더 이렇게 가격도 좀 많이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을 때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지금 전략은 약간은 다른데,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해지를 계속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맘대로 해도 되죠. 그렇지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케인즈 형님도 손해를 봤고요. 벤저민 그레이엄 형님도 손해를 봤죠. 그리고 우리는 신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리스크 관리라는 거, 요거를 계속 신경 쓰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림이 너무 오래 있으면은 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이렇게, 금통이 그거를 할까요? 차라리 무슨 뭐 새 폴더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나죠. 직박구리, 뭐 가마우지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죠. 이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갈 때 우리나라 은행 보험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유성님 답변 드리면,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기 직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반응을 해요. 기관에서 보는 미리 어느 정도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사시더라고요. 뭐 장기적으로 국채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이나 보험주는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아요. 채권은 어디서 하는지요? ETF 사도 되고요. 미국 ETF 사도 되고, 우리나라 ETF 사도 되고, 채권 직접 사게 되면은 세금이 크게 발생을 안 하니까 채권을 직접 사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세금 걱정 안 하려면 직접 채권 사가지고 차익 보시는 게 좋고, 세금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직접 사지 않고 ETF나 뭐 펀드 뭐 이런 거로 하시면 좋아요. 미스터 남님, 국채보다 하이힐드 채권 투자는 어떨까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차트를 그려보시면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여요. 네,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라 주식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식형 자산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거지 반대되는 자산으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달러는 사도 될까요? 미미레이님, 달러는 지금 워낙 강세가 되면 계속 손실이 나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정모는 언제 해요? 라성재님,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만약에 정모를 하게 되면 요럴 때 정모를 해야 되죠. 한강에서 돗자리 피고 정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술 한잔 마시면서 뭐 힘내라 하면서, 코로나기 때문에 웬만큼 뭐 죽을 각오가 아니면은 정모는 할 수 없죠. 그리고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TIPS가 뭐냐면 물가연동 국채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연동 국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년물 국채예요. 장기 국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팁스 같은 경우에도 장기 국채로 보고 조심해야 되고요. 저 비트코인은 지금 샀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못 사가지고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사 뜨면 금은 또 떨어질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제 영상에서 금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금을 어떻게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눌릴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다수 전문가들이 지금 눌리는 거에 좀 대비해라 이렇게 보고도 있어요.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씩 나오는데 왜 주가는 떡상할까요? 그러니까 바로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있죠. 소매 판매가 지금 계속 좋아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갔고요. 오늘 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라이브는 또 미리 제가 아침에 뭐 공지 드리던, 전날에 공지 드리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